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향후 30년간 반도체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기후변화인데요. 특히 물이 문제라고 합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불순물을 씻어내려면 막대한 공업용수가 필요한데 이상기후로 물이 부족해지면서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해안 저지대에 공장이 집중된 우리나라가 불리한데요. 해수면 상승으로 반도체 관련 산업시설을 이전하면 그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인은 물뿐만이 아닙니다. 전력도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업계는 반도체입니다.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기업 1위와 2위 모두 국내 반도체 회사죠. 삼성전자가 연간 전기요금으로 내는 금액만 2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구하는 알리백을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2027년까지 전 사업장을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에는 LNG 발전소와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결국 알리백 이행에 차질이 생기고 공장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지을 수밖에 없겠죠. 엇박자나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국내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게 만들진 말아야 할 겁니다. 10월 11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돌아온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문제를 주제로 전 세계를 돌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끊고 연일 세계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역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월 7일 새벽부터 여전히 총성이 끊이지 않는 지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데요. 청취자 이상영 님이 게시판에 역시나 박정호에서 꼭 다뤄주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글을 남기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뤄볼 텐데 교수님께서 직접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이상영 님이 게시판에 남긴 글의 내용인데요. 교수님, 역시나 박정호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갈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4분기 세계 경제에 갑자기 큰 악재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5차 중동전쟁에 불을 당길 것 같은 이번 공습이 시작된 이유 정말 궁금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어쨌든 세계를 돌면서 우리가 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이런 것까지 다 주제로 다루기 때문에 참 이 코너랑 어울리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알아보죠. 우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그럼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이번 사태까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 몇 가지를 좀 오늘 시간에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입견이요? 예,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두 집단 간의 갈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전 세계에 관심과 개입이 많은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지역, 이 예루살렘 인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18세기, 19세기 초반까지 유럽에서 반유대인주의가 너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대인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18세기, 19세기는 유럽의 혼란기였는데 그때 유럽의 각 국가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을 꽉 잡고 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큰 돈을 벌고 상권을 확보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징집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서 이렇게 돈이나 벌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저항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좀 역량을 많이 보인 것도 있어요. 특히 세 가지 분야인데 금융, 그다음에 상업,
그다음에 가게 같은 경영 운영하는 거죠. 마지막이 과학기술인데 예. 과학혁명 분야까지 이제 점점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너무 주류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유럽 전 지역에서 반유대인주의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핍박받거나 천대받기 시작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제 아유 나는 더 이상 유럽 생활 접고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예전에 시온주의라고 하죠. 예루살렘 근처에 가서 내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1차 세계대전 즈음에 영국에서 유대인들의 엄청난 자금과 엄청난 뭐 과학기술 등 그들의 세력과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요. 예. 그러다 자금은 보니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회유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벨푸어 선언인데 우리 전쟁을 많이 도와주면 유대인 너희들이 정착할 수 있는 별도의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나라가 없이 그냥 떠돌던 맞아요. 민족이었군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얻어내서 결국 1차 세계대전 때 바로 영국이 승전국이 됐죠. 예.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때 점유하고 있었던 국가는 오스만 제국인데요. 네. 이 오스만 제국은 그때 줄을 잘못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패전국에 해당되는 독일 쪽의 동맹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많은 권한을 실제 잃어버리고 예. 그다음에 지금은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럽에서는 반유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야 잘됐다. 우리 유럽에서 자꾸 내 상권 침해하고 돈놀이하는 저 유대인들을 저 옛날 지네 땅으로 보내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절로 보내자라는 그런 심리가 강했지 저 사람들 나라 찾아줍시다.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설립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준 사람을 저는 의외로 히틀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럽이 복잡한 심정을 갖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예. 영국과 미국이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적으로 받아주긴 했거든요. 네. 그거는 우수한 유대인들만 받아줬고요. 역량 없는 유대인들은 니들까지 오지 마. 자꾸 너희들까지 먹여 살릴 거 없어 해서 다른 데로 어딘가 내쳤는데 이 난민 아닌 난민들이 유럽 각지에서 어디 갈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절로 다 보냅시다 해서 그냥 떠밀려는 생각만 있었지 무슨 나라 찾아주자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가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로 대거 유대인을 진짜 학살을 하죠. 학살을 한 모습을 보고 예. 유럽에서 약간 동정의식이 생긴 거예요. 저 민족이 불쌍하다. 좀 안 되기도 했다. 그동안은 이제 네. 너무 금융으로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것 같은 그런 예. 이미지가 있었다가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건 아니고 쟤네들도 진짜 나라 확실히 챙겨주자. 예. 이런 기조까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원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과 같이 살도록 처음에 땅을 정해줬는데 처음에 국제사회가 영국은 그냥 발 빼고요. 원래 여기 점유하고 있었던 게 영국이었는데 예. 발 빼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거기 살 수 있는 지역을 처음에 어떻게 정해줬냐면 6개 지역을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남한과 북한도 선 딱 그어서 네. 남조선 사람들은 여기 사시고 북조선 사람들은 절로 사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충돌이 덜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충청도 일부 지역은 북조선 사람들이 살고 예. 함경도 일부 지역은 또 남조선 사람들이 살고 그러면 이건 정말 혼란이 더 가중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분산을 시켜놓으면 뭐 왕래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처음에는 6개 지구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불씨가 더 커져버린 예.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자 지금까지 거쳐왔던 경로를 보시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본인들이 주도해서 이거의 땅도 정하고 어떻게 할까요를 정한 게 아니라 전부 외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네. 정해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네. 그럼 중동 국가 사람들은 여기에 왜 개입을 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슬람 문명권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슬람 아랍 문명권이라고 하는 게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민족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아랍 문명권입니다라고 해준 게
팔레스타인 원 거주자에게 그걸 돌려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아랍 국가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럼 저 땅은 누구 거야? 야, 우리가 영향력 좀 발휘하면 저기도 내 땅 되겠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요르단을 비롯해서 이집트를 비롯해서 이란, 사우디까지 많은 국가가 개입하게 된 이유가 팔레스타인이 민족이 아니라 지명이다. 그래서 저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동네에 많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소리를 내게 되는 맥락이 여기 있죠. 서방 국가에서의 유대인들의 어떤 이미지나 어떤 입지 이런 것들과 또 중동 국가에서 팔레스타인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팔레스타인 지역이냐? 지금 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냐? 이 지역에 관심을 갖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시온주의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종교적인 이유인 거잖아요. 그럼요. 네. 결국 세계 3대 종교 중에 여기 모두 성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라는 건 그 어느 종파도 어느 종교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우리 서안지구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들어가 편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극우 세력들은 이거만큼은 절대 양보 못한다라고 하면서 더 강경한 논조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동예루살렘에 그 성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지로 여기는. 그런데 그게 왜 우리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 이렇게 팔레스타인 영토로 분류되는 곳에 놓여져 있느냐. 그럼 국제사회에서는 정말 예루살렘의 이쪽 지역을 특정 국가의 영토로 보느냐. 아니에요. 국제사회는 예루살렘은 그냥 인터내셔널한 어느 지역으로만 분류하는 게 지금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교적 문제가 배경이 됐는데 어쨌든 자연스럽게 영토가 나눠지면 좋은 거를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거를 땅을 찾아주겠다, 국가를 세워주겠다 이런 방식의 문제가 이런 방식 해결책이 지금까지의 문제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표면적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다가 이번에 다시 갑자기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뭘까요? 예, 사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여러 중재로 팔레스타인은 옵저버 국가라는 개념으로 유엔의 정식 국가로서 인정받지는 않지만 국가로서의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갖춘 국가라는 그 절충안으로 타협을 보면서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권고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미국은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런 옵저버 국가로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미국, 캐나다 이런 국가들은 끝까지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영국과 호주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권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그냥 옵저버 국가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충돌이 막아져 왔었는데 갑자기 요즘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 힘의 균형 그리고 이 나름 국제사회의 용인의 범주에 다시 균열을 생기는 일을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억이 나네요. 그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뭐 표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밝힌 바가 있었죠. 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번 전쟁을 이해하는 가장 큰 대목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골조의 전략은 미국은 이제 미국 바깥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가 있었어요. 그러면 중동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했었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지역의 전략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반시아파 벨트를 구축해서 이스라엘과 반시아파 벨트를 통해서 중동 지역에 직접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이제 중동 지역의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이걸 위해서 추진했던 협정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의 모두 공동의 조상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교인 종파인 이스라엘과 반시아파 연대 국가들 중에 일부를 이
아브라함 협정 아래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중동 지역을 간접 통치하려는 여러 가지 포석을 놨고요.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은 핵 합의를 오바마 대통령 때 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해버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힘을 대거 실어주는 모습을 미국이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강경파의 대표적인 당수인 리쿠드 당의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어라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냥 지금 니네들 팔레스타인하고 이 상황에 그대로 있어가 아니라 이제 다시 우리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 팔레스타인 자치구 지역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이권, 우리의 점유권을 더 가져와야겠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미국이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라고 이것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는 팔레스타인인들만 살고 유대인들은 안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도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흔히 말해서 부촌, 팔레스타인인들이 그 가자나 서안 지구에 살고 있는 데는 난민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네타냐후 총리가 서안 지구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정착촌을 더욱더 확산하겠다. 추가 건물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도가 안 됐는데 사실 이란의 국방부 소속의 핵과학자가 있습니다. 모르센 파흐리자데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피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란 대통령이 이 사람이 피습을 당한 그 주범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라고 공식적으로 항의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핵과학자를 이스라엘에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근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타냐후 지금 총리, 이 총리가 예전에 그 총리 선거 때마다 유세 때 뭐라고 계속 연설을 많이 했냐면요. 내가 당선되면 이란 핵시설들을 전부 폭격해버리겠다. 이렇게 막 그 뭐라 할까요? 연설 중에 막 얘기했거든요. 그럼 네타냐후 총리는 기본적으로 강경파였군요. 강경파 중에 강경파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이 못 해드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강경파가 아니었다가 처음에 총리로 당선됐을 때 와이리버 협정이라는 걸 온건하게 결정했다가 그 뒤로 야인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어요. 총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의 정치적인 지지 세력들은 초강경파들이구나 해서 계속 강경 노선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그런 모습에 동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서안 지구에 이유대인들의 정착촌을 더 늘려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는 계속 하지 말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모습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중동의 힘의 균열을 달리하려고 했던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쭉 들으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충분히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거는 미국이 국제적인 질서가 어쨌든 팽팽하게 좀 평화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미국이 그 힘의 균형을 깼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어쨌든 강경한 기조로 계속해서 요즘에 행동을 더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했다면 자신의 정책 기조를 계속 뭐랄까요 안정감 있게 실현할 수가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와 정반대 기조거든요. 이란과 다시 좋은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경하게 그래서 더 강경하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 한 10초 정도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파 중에서도 강경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한 30년 가까운 정치 기반이 초강경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판세를 계속 하려고 하고요. 게다가 사우디마저도 네타냐후 총리의 힘을 실어줄 분위기가 있어서 계속될 것 같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쟁으로 세계를 안타깝게 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쨌든 세계가 이 갈등을 무력으로 이렇게 해소하는 이런 야만적인 행위 좀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딱 한 번 제가 진행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는 시간 요즘 가장 궁금한 나라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은 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훈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억울한 일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 오늘은 HR 컨설턴트의 장내성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 한번 봤더니 임금체불과 관련된 억울한 상황 풀어드린다고요. 먼저 현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임금체불 사건 근로자 수는 2017년 32만 7천 명에서 2021년 24만 7천 명으로 약 8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2018년에 다소 증가했을 때를 제외하곤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체불된 임금액 역시 2017년에 1조 3,800억 원에서 2021년 1조 3,500억 원으로 300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인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 임금체불 당한 노동자의 수가 2017년 약 2만 4천 명에서 2021년 2만 9천 명에 달해서 거의 3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입국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급감해서 국내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2017년 52만 명에서 2021년 34만 3천 명 정도로 17만 명 넘게 줄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실태가 크게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실제 입국한 숫자가 크게 줄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이 심각한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중소 영세업체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기업의 경영 악화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사업주도 단순 노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아무래도 한국인 관리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돈이 생기면 한국인 관리자의 임금부터 챙겨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하는 것을 좀 주저한다는 점인데요. 네. 국내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이다 보니까 혹시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가 내 신분이 밝혀져서 강제 추방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 외국인 노동자 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임금체불 당한 불법 체류자분들이 저 회사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임금 체불된 거 좀 받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은 하지만 막상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똑같은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임금 체불 신고가 되면 체불임금 정산을 다 한 후에야 출입국 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중에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재입국도 가능하니까요.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것보다는 밀린 임금이라도 다 받고 귀국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혹시 불법 체류 신분이어서 임금 체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고도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전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그러면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면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 신고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진정하는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요. 요즘은 고용노동부 사업장 관할 지청 사이트에 온라인 신고를 많이 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하고 사용자를 출석 요구를 해서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보통은 근로자, 그다음 사용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르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그 둘을 동시에 부르기도 합니다. 사건 처리 기한은 한 25일 정도고요. 2차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데 조사가 복잡하게 이어질 때 몇 달씩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사건 조사가 끝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중간에 합의를 하기도 하고요. 합의가 안 되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 후에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까지요? 그럼 임금 체불되면 무조건 형사처벌로 무조건 가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임금 체불이란 것 자체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예. 체불된 근로자가 체불이 됐긴 했지만 사용자가 형사처벌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이는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정말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폐업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장님이 내가 임금은 어떻게든 주겠다 해가지고 본인 개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장님이네요.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임금을 다 지급을 못해서 마지막 한 달 월급을 지급 못해서 이제 체불이 된 경우였는데요.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도 너무너무 어려워서 체불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근로자들도 다 납득을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든 내가 지급하겠다라는 그 약속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결국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그게 서로 간에 뭐랄까요? 정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밀린 임금 받지 못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시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장내성 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체불 대상이 되는 임금은 매월 받는 월급만 해당되는 겁니까? 뭐 퇴직금이라든가 기타 보너스 이런 건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물론 다 해당이 되고요. 임금, 퇴직금 모두 체불 대상이 됩니다. 임금에는 뭐 매월 받는 기본급, 직급수당 같은 고정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그리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받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모두 체불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 체불 대상 범위는 생각보다 넓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연차휴가의 경우에 우리 회사는 사용 촉진했으니까 수당을 안 줘도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용 촉진이라는 게 비록 휴가일에 회사에 출근했지만 회사가 휴가를 쓰라고 하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안 썼으니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휴가를 가기 싫어서 휴가일에 출근하는 직원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용 촉진을 했다 하더라도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 수령 거부증을 주면서 당신은 오늘 휴가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당신의 근로를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만 연차 휴가 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그 기업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반영한 그런 법률적 판단이네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일 축하금이라든지 자녀 입학 축하금 같은 복리 후생비라든가 때로는 이제 출장, 특히 장거리나 해외 출장 갔을 때 받아야 될 출장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체불 대상이 됩니까? 물론입니다. 임금 외에 금품도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다 체불 대상이 되는데요. 뭐 방금 말씀하신 복리후생비, 출장비 같은 임금 이외의 항목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과 같은 회사 규정에 명시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해 왔어요. 그러면 이런 금품도 다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 시에는 이런 의무가 있는데 지급을 못 받았다 이렇게 신고하고 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의 생일인 직원한테 5만 원의 축하금, 생일 축하금을 지급해 왔는데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고 이번 달부터 지급 안 할게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취업규칙에 명시가 돼 있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 동의 없이 미지급한다면 생일 축하금이 명시돼 있는 뭐 취업규칙 아니면 급여 규정 등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체불 신고를 하시면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실제 가장 억울한 거는 연장 근무해서 밤 늦게까지 근무하고 나서 받아야 될 것도 못 받았을 때 또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그런데 연장 근무했다는 걸 스스로 입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장 근로 입증 방식은 상황마다 달라요.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선 통상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사무실 출입 시에 요새는 지문 또는 출입 카드를 찍어서 기록이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때는 해당 기록이 출퇴근 기록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제 그 업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컴퓨터 온 오프라인이 이제 기록이 체킹이 되기도 하죠. 예.
반대로 회사에서는 저 직원이 비록 사무실에 있었긴 한데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또는 차가 막히니까 사무실에서 쉬다가 늦게 퇴근한 겁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입증 책임이 회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그걸 입증해야 되고요. 또는 저는 그런 출입카드 이런 거 없는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개인별 출퇴근 인증은 없지만 창고에 그런 보안 장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고 문이 열리고 닫힌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데, 근데 그건 좀 애매한 게 창고 문 열리고 닫는 거를 항상 내가 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직원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매일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창고 문을 열고 닫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은 그 버스 카드 기록도 출퇴근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물론 버스 타는 시간부터 버스 내리는 시간까지 내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거기서 공제가 되지만 그 근거가 된다는 거고요. 또 만약에 내가 운전직이다. 운전을 하는 업무를 한다면 차량 운행 기록 같은 일지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또 증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제일 확실한 건 팀장님이나 상급자한테 직접 업무 지시를 받은 기록인데요. 예. 그건 이메일도 있고 뭐 문자, 톡, 전화 뭐든지 업무 지시의 내용이 있다면 그건 근로시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해당 시간만큼 연장 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회사 측에 있으니까 진짜 받기는 어떻게 보면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이익이 있었을 경우에는요. 그런데 그런 걸 회피하려고 해서 만든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포괄임금이라는 독특한 임금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이 포괄임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일종의 연장 근무 수당까지 모두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연장 근무를 해도 수당을 전혀 못 받는 겁니까? 요즘 이제 정치권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포괄임금을 약정했다고 다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이라고 해서 매월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월 단위로 실제 연장 근로하고 비교를 해야 하고 노동부에서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에 10시간만큼 월 10시간만큼의 연장 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때 1월은 실제로 15시간을 했고요. 연장 근로를 2월 달에는 5시간의 연장 근로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1월 달에는 임금에 포함된 10시간보다 5시간만큼 더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가로 5시간만큼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럼 2월에는 10시간 포함되어 있는데 5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공제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그만큼 우리는 고정적으로 연장 근로를 시킨다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 근로계약서에 얼마만큼의 연장 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정말 내가 맡은 직무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그만큼의 연장 근로를 하는 건지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네요. 이제 쭉 설명 듣고 보니까 임금 체불됐었을 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수월한 방법들도 많고 제도적으로도 보장할 수 있는 범위도 넓고 그리고 임금 체불과 관련돼서 모든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 일단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입증 못하면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도 많다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말 악의적으로 임금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런 사용주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있어요? 나는 무조건 못 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악의적이죠.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에 대해서 사업주가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업주 처벌로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금품 체불 확인원이란 거를 작성해 주는데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얼마만큼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서가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소송 또 해야 돼요? 되게 골치 아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신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거의 무료로 소송 절차를 다 대리를 해주기 때문에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 악의적으로 한 거야 끝까지 받아내야 되겠지만 근데 회사가 정말 폐업 직전까지 어려워져서 그래서 임금을 못 주는 경우 이런 거는 참 회사한테 가서 주십시오라고 얘기해도 안 나올 거 뻔히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정말 난감한 경우죠. 정말 회사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뭐 민사소송을 해도 아니 뭐 받을 게 없는데 어떻게 받을 예. 수가 있겠어요.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채당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당금 제도는 이렇게 회사가 정말 지급 여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대신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제 한도가 있겠죠. 예. 그래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데요. 이게 또 일반 채당금과 소액 채당금이란 게 있는데 일반 채당금은 회사가 실제로 도산한 경우고요. 회사가 도산했다는 그런 자료를 다 내야 돼서 좀 네. 인정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소액 채당금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입증이 필요하지 않고요. 일반 채당금은 그래서 최대 2,100만 원까지, 소액 채당금은 개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 채당금 제도 이거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이렇게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도 실제 소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 이 채당금 제도 잘 기억했다가 활용하셨으면 하는 아니죠. 이거는 활용을 할 일이 아예 없는 게 제일 좋은 일이겠네요. 네. 그 사이에 문자로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8022님이 저는 계약서 없이 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런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계약서 없다고 일을 안 한 건가요? 그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거는 사업주 책임이지 근로자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일한 것만 입증을 하면은 퇴직금, 임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0445님도 병가 중에는 임금이 나오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병가라는 거는 어쨌든 내가 아파서 출근을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임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게 원칙이고요. 네. 다만 취업 규칙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요청을 해서 우리 회사 병가가 혹시 유급 처리됐는지를 확인하시고 유급으로 돼 있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 규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임금체불 요즘 저도 여기저기 뉴스 보고 임금체불되고 있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라고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해 하시는 분들 어떻게 도와드릴까 했는데 장내성 노무사님이 도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아바의 머니입니다. 오늘 임금체불에 대해서 배워봐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